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잠깐 쉬었습니다. 오늘은 그 현대미술하고 애니메이션 공예, 그 다음에 교육론 조금씩 나와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캠이 굉장히 피부를 좋게 하는데 여러분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늙었습니다. 근데 요건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와서 이 캠이 이게 사기인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자, 현대미술 애니메이션 공예 교육론. 자, 볼게요. 미니멀 아트에서, 우선 극단적으로 이제 단순화된 기하학적 양식이라고 나오죠. 기하학적 형태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기하학적 형태인데, 이 기하학적 형태는 이제 기원이 어디일까요? 기원. 이 기원을 물어볼 수 있죠. 입체파입니다. 입체파. 이거 뭐 잉크가 다 달았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입체파입니다. 자, 입체파고요.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지. 글씨를 그렇게 못 쓰진 않는데 여기다 쓰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네요. 자, 입체파고 미국에서 일어난 추상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회화보다 주로 조각에서 적용되는 용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산업재료를 이제 이용했다라는 거. 산업재료를 이용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발주예술이라는 거죠. 발주예술. 그리고 거대 규모의 작품을 제작한 스미스라든가 저드, 로버트 모리스, 그리고 칼 앙드레 이런 작가들. 그리고 미니멀 아트의 영향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향력 체크하시고요. 그 이유는 미니멀 아트를 둘러싼 담론을 통해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죠. 담론이 뭔데? 그죠? 그래서 개념미술, 퍼포먼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념미술과 퍼포먼스 아트, 그 다음에 설치예술, 대주미술, 공공미술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요거 잠깐만 보고 얘기합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미니멀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 형식주의라는 걸 추구하잖아요. 이 형식주의를 추구했는데 개념미술이라든가 얘네들을 영향을 줬을까? 개념미술이라든가 대주미술 영향을 줬을까? 형식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회화의 평면성이 어떻게 가요? 입체. 그러니까 입방체로 해서 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성의 개념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회화는 왜 안 되냐면 이 사각 틀 자체가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방체로 물성으로 가서 가장 비개성적인 형식으로 간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 입방체의 물성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발주예술을 하게 되죠. 발주예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발주라는 개념이 결국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공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발주로 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돼요. 그렇다면 아이디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개념 미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주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니네가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발주를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해가지고 개념 미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만 중요한 거지 결과물에 대한 요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미술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얘네들이 관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그 외 작가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쇳덩어리를 깔아놓거나 돌을 깔아놓거나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물성을 느끼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물성 자체를 느끼게 하니까 이 관객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리터럴 아트라고 해요. 자, 리터럴 아트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미니멀이 아니라 리터럴 아트라고 얘기를 해요. 리터럴 아트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왜? 이유가 뭐야? 관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관객이 존재하니까 관객 자체로 인해서 연극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연극성이 존재하니까 미니멀 아트에서는 형식주의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 아트 안에 형식주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개념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언어로서의 환원주의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트로스의 관객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연극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은 퍼포먼스라든가 대지미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역이 확 넓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그런 어떤 이제 퍼포먼스 이런 애들은 관객이 필요하죠. 그죠?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미니멀 자체가 형식주의를 추구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이해가 안 되죠. 자, 포스트 미니멀리즘이 나오네요. 이게 미니멀리즘이란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평론가, 비평가, 자, 중요하죠. 로버트 핑커스미트
이 이름 알고 있어야 됩니다. 60년대 말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60년대 지배적인 미술이었던 미니멀 아트 뒤를 잇는 60년대 후반이죠. 그래서 경향을 언급하는 용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핑커스 위튼, 그래서 핑커스 위튼의 그 아트 포럼에서 71년 11월 호에 기고한 에바에세이 그 시험 문제 나왔었죠. 숭고를 향한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는 글에서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용을 했고요. 사용을 했고,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미니멀리즘의 그 가치에 대항하는 의미에 내포하고 있지만은 미니멀리즘에 대한 그 노골적인 반감을 표현하는 반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에 비해서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데 사실은 반미니멀리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트 미니멀리즘에 해당하는 작품은 미니멀리즘 개념과 논리를 가져와 그것을 전복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입방체를 제시하잖아. 그러니까 비개성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방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발주로 해서 입방체를 제시하는데 얘네들은 흐늘적거리는 연성의 대상을 제시를 하고 그걸 설치로 해버려요. 그래서 설치 조각의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완전히 좀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죠. 보시면은 예를 들어 에바에스는 그리드와 연속성을 불안정하게 적용시킴으로써 미니멀리즘의 순성을 흔들리게 하죠. 그러니까 물성을 이 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이에요. 그래서 물성을 어떻게 없애버리니까 흐늘적 하는 대상으로 연성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방식은 포스트 모던의 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경향으로 80년대 신표현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술 경향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미술가들이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설치 미술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빛과 미술, 레이저 아트 나오는 거죠. 이걸 좀 볼게요. 자, 레이저란 그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빛과 달리 단색에 강한 채도를 지닌 빛인데,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됐으나 가는 빛이 흩어지지 않고 곱게 나가는 레이저의 특성에 예술가들이 흥미를 갖게 되고 레이저 아트로 발전시킵니다. 이게 백남주도 사용을 하죠. 삼원소 그 작품에서도 사용을 하고, 레이저 아트의 는 로버트 히트먼이 67년에 암흑이라는 작품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처음 작품화됐고요. 레이저 기술은 더욱 발전해가지고 물체의 그 명암과 색상은 물론 3천의 그 입체 영상, 그래서 홀로그래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홀로그래피는 공상과학 영화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나 서적, 지폐 등의 복제 방지를 위한 이미지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이트 아트. 자, 라이트 아트는 그 자체의 개념에 한정되기보다는 키넥트 아트나 팝 아트, 미니멀 아트, 그 다음에 개념 미술도 인접하는 그 개념으로서 전광에 의한 패턴과 빛의 변화를 의도한 작품의 총칭인데, 사실은 이 전광에 의한 패턴이 나오긴 했지만 라이트 아트는 공간 자체를 작품화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엘렌 자라스는 빛이 무늬가 있는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체를 통과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런 빛의 패턴을 렌즈가 없는 카메라로 35mm 필름으로 바로 담게 되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다양한 색깔 필터를 이용해서 그는 놀라운 빛의 폭발과 같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수정 없이 만들게 되죠. 뭐 그런 거 예시가 있죠. 그 다음에 기록사진. 하이는 1908년에 부터 21년까지 국립 그 아동 노동위원회를 위해서 아동 노동 착취를 기록하고 5,000장의 그 사진을 남겼는데, 이 아동의 그 노동 착취는 말이죠. 이게 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제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아동의 그 노동력 착취는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노동 그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동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거론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노동력의 착취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사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극사실주의 회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연출사진 많죠. 연출사진. 실제로 모델들이 동물의 탈을 쓰고 물에 담긴 공간에 들어가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콜의 동물원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에서 여기 볼게요. 자, 사진 촬영 요소와 표현 기법인데 이제 화각이 나와요. 앵글. 자, 대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각도를 말하며 촬영하는 화각에 따라 대상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명칭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화면 구도. 그래서
화면의 구도를 설정에 따라 주제에 대한 표현과 표현의 효과가 달라지고, 심도, 초점 조리개. 자, 여닫는 크기에 따라 그 피사계 심도, 초점에 맞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지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조리개로 인해서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고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날리거나 이러는 부분들. 그 다음에 셔터 속도, 조리개 여닫는 속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는 광원의 그런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셔터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도 그렇죠. 이 빛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셔터 속도를 빨리 하면은 우리가 움직임 자체를 빨리 캡처할 수가 있고, 어디 움직이는 대상을 예를 들어서 셔터 속도가 약간 느리게 찍게 되면은 이게 순간 이렇게 움직이는 그 현상에 대한 어떤 과정적인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노출, 조리개를 여닫는 크기와 속도에 따른 빛의 양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노출 정도에 따라 사진 밝기가 달라지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포토콜라주가 나오는데 뭐 이건 다 알죠. 인쇄물인 그림이나 사진을 잘라붙여 추상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이고요. 콜라주란 말은 다다이면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 특히 에른스트 작품에서 처음 사용됐다. 콜라주는 오래된 판화와 이제 인쇄물을 교묘하게 잘라붙여서 비합리적인 이미지를 만든 것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나오게 되죠. 60년대의 콜라주는 이제 팝아트의 주요 형태로 결정을 이루고요. 햄버그도 사용했습니다. 자, 신문과 잡지, 사진을 이제 시크스크린 인쇄물과 결합해가지고 미국 역사, 대중문화를 혼합한 이미지를 창조해냈고요. 포토몽타주의 그 일종으로 그 몽타주의 일종으로 이제 전통 기법이나 표현 재료로 불가능한 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상 공간에 현실감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 회화 디자인 등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토콜라주와 이제 포토몽타주, 요걸 좀 비교할 수가 있겠죠. 현대미술사의 포토몽타주는 1910년에 그 그로스, 하트필트 등이 이제 벨린다다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다. 또 이제 순수미술에도 도입을 했죠. 하트필트는 포토몽타주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토몽타주도 있고 콜라주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대페이지망이에요. 서로 충격 효과를 주기 위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을 서로 연관을 짓게 되죠. 포토그램, 카메라를 쓰지 않고 관광재를 위해 직접 물체를 두고 빛을 쬐어 빛과 그림자만으로 영상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자체가 관광재를 위에다가 빛을 쪼여 가지고 그 자체의 형태만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을 하지 않습니다. 관광재를 위해 불투명, 반투명 또는 투명한 평면 또는 입체적인 물체를 놓거나 띄워서 배치를 하고, 그 위에 빛을 쬐면 물체의 윤곽, 그림자, 반영상 등이 물체 투명도 또는 반사도에 따라 복잡한 흑백톤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쓰지 않는 사진의 일종이죠. 사진의 재현 기능을 창조 기능으로 전환시킨 사진적 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크롬이 있습니다. 오토크롬은 1910년대 이제 픽토리얼리즘의 작가들이 사용했던 오토크롬은 관광층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고른 입자가 사진에 그대로 드러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메르 형제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 그 다음에 사진의 관광판에 우선 뭘 하냐면 오렌지색, 녹색, 보라색, 이제 색소의 감자 전분을, 이제 색소가 섞인 감자 전분을 유리판에 도포를 합니다. 그 위에 강강 유제를 입혀서 제작을 하는데, 빛은 강강 유제에 도달하기 전에 삼색으로 분리된 감자 전분을 통과해 가지고 색채가 분할이 되는데, 그 미세한 입자로 인해서 분할이 돼서 분할된 색들은 기존의 뭡니까, 오렌지색, 녹색, 보라색, 그 감자 전분의 색이 보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전 현상으로 거쳐서 투명한 양화로 만들어지는데, 이 미세한 입자의 그 감자 전분이 결국은 그런 형상들이 그 입자 형태의 그런 요소들이 그대로 현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로노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뭐 많이 나오죠. 자, 그리스어로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포토그래피, 사진은 술. 그래서 시차 사진술이라는 의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정 시간, 일정 간격으로 일련의 스틸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대상물의 변화를 분석하는 사진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느린 속도로 변하는 동체에 대해서 일정 시간, 일정 간격을 일련 스틸 사진을 만드는 점에서 영화와 비슷하나 대상의 변화에 관해서 상세한 연구를 위한 목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이제 머이브리지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마레 작품 뭐 이런 것도 유명하죠. 근데 포토리얼리즘은 뭐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극사실주의, 하이퍼리얼리즘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요. 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경향의 회화,
조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일순간 정지시켜서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팝아트도 재현이고요. 미국에서 재현이고요. 그 다음에 포토리얼리즘도 재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사실적으로, 극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원래 미국의 전통성이 어떤 추상회화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 추상표현주의 빼고는 전부 재현적 요소가 미국의 전통입니다. 자, 포토리얼리즘은 현실을 찍은 사진을 통해서 다시금 현실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사진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기능을 인식을 재조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포토리얼리즘 회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진이 아니라 손으로 섬세하게 그린 그림이라는 사실에 놀라는데, 특히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아웃포커스 되는 사진의 고유 기능을 회화가 모방을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 포토리얼리즘의 어떤 평면성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진 자체는 어떤 포커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전체를 다 극사실로 표현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요소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만화와 글과 그림 소통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만화에 관련된 용어가 이제 캐리커처가 나오고 캐릭터가 나오고 캐리커처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카툰, 주로 이제 한 컷 만화로 이제 정치나 이제 사회적 문제를 희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풍자해서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카툰이라고 하고요. 코믹스, 이제 코믹 스트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자로 이제 코믹스라고 하고요. 스토리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연재 만화를 또는 장편 만화를 얘기하는 걸 코믹스라고 합니다. 망가는 일본식 만화, 그러니까 일본식의 발음으로 망가라고 하고요. 웹툰은 웹카툰의 합성어인데, 이제 웹은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말하고 툰은 카툰의 줄임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요즘은 웹툰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종류에서 보시면 셀 애니메이션은 많이 봐요. 그래서 종이에 그린 그림 원화를 투명 셀에다 옮긴 뒤에 배경 위에 놓고 촬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셀 애니메이션은 기출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종이 애니메이션은 종이에 그려진 그대로 촬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작 방식입니다. 보통은 셀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기 전에 대부분 종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드로잉지를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장점이나 모든 장면을 한 장 한 장 그려야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컷아웃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가 그린 캐릭터나 그 모양을 잘라 화면에 붙이거나 이렇게 떼면서 움직임의 변화를 주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컷아웃 애니메이션 자체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톱모션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루엣, 그림자 애니메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컷아웃 애니메이션의 조명을 가미해서 흑백 대비로 구성된 화면을 이용해서 신비롭고 강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흑백으로 인해서 임팩트 있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자,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점토로 제작한 입체 형태에 조금씩 변화시켜서 한 프레임씩 찍는데, 이것도 스톱모션이죠. 그렇게 봐야 되고, 요 핀 애니메이션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제 수천 개의 핀을 꽂고 요철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상을 담아내는데, 요게 핀으로 다 꽂혀 있는 건데, 그 이제 핀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살짝 눌러가지고 이제 입체적인 거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이죠. 자, 모래 애니메이션, 모래를 이용한 기법인데, 모래를 카메라 아래 유리판에 펼쳐놓고 형상을 만든 후에 유리판 밑에서 빛을 투사해서 형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변화무쌍한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은 실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한 바탕으로 한 프레임씩 이미지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이 기법의 핵심은 움직임의 리얼리티를 얻는 것으로 이제 실사 이미지를 리터치하거나 인물의 캐리커처,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본을 떠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이, 일본 만화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모션 캡처는 알죠?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이제 데이터해가지고 가상의 캐릭터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모션 캡처 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인체에다가 이렇게 모션 그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캐릭터에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애니메이션 종류, 스크래치 애니메이션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은 필름 위에 직접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뾰족한 송곳이나 핀 등으로 필름을 긁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변화되는 중간 그림을 정확하게 배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형상의 제약이 좀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그리니까 아무래도. 오브제 애니메이션은 생활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
이런 것을 입체적 이미지를 구성한 후 프레임 스톱모션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자, 픽셀레이션은 실제 사람의 동작을 애니메이션에 담아내는 기법인데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띄엄띄엄 찍으면서 필름의 동작이 간헐적으로 기록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고괴담. 그거 보면은 저 끝에 복도에 있는 여자애가 이제 귀신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찌긋찌긋 이렇게 한 번씩 찍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 여고괴담 시리즈가 이제 대부분 픽셀레이션을 찍은 겁니다. 저 끝에 있는 복도에 있는 사람이 점점 막 앞으로 탁탁 와닿는 거. 요것도 중요합니다. 키네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이제 정지 동작, 그래서 스탑모션 일컫는 말인데, 정지된 그림에서 움직이는 듯한 착시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오래된 기법이에요. 자, 움직임과 정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사진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필리모그라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일 이제 키네스타시스란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초창기 필름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단순히 이제 줌인이나 줌아웃의 단순한 기법만 사용해서 초보적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발달로 다양한 효과와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모션 그래픽이라는 분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발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카메라로 찍는데 가까이서 찍었다 멀리서 찍었다 하면서 약간 움직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가지고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했다가 막 뒤로 쫙 뽑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도자기 종류가 나오네요. 토기, 도기, 석기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뭐 시험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70에 온나무에 채취한 수액인 칠을, 즉 오칠을 사용한 공예인데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고 방충, 방습 효과가 뛰어나죠. 특히 벌레가 잘 안 먹죠. 중국, 일본 등의 그 아시아 지역에 주로 나타난 독특한 분야이고요. 자기로부터 기물을 표면을 장식한 나전 칠기의 고려시 때부터 성행한 것들. 근데 여기 보시면 오칠 기법이 있는데, 할패 우리가 다 한 거긴 한데 자기를 잘게 부숴서 기물에 붙이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안 나온 거죠. 이 난각은 자, 난각 기법은 메추리알과 달걀 껍질로 흰색을 표현하는 기법을 난각이라고 합니다. 이 냄새가 좀 날 것 같긴 한데, 자, 목분 기법은 톱밥을 섞어서 두터운 질감을 표현하는 걸 목분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도자기 오칠을 할 때면 이거는 항상 나와요. 칠보공예 나오고요. 줌치 요것도 체크합시다. 물만으로 한지를 서로 붙인 후 주무르고 마찰시켜서 질기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 색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색을 중첩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에 불려 가지고 이것을 형태를 만든 것을 줌치라고 한다. 그죠? 자, 갑자기 염색이 나오네요. 방염. 뭐 이거는 뭐 방염이라는 것은 그 염색 약이 물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 홀치기, 홀치를 원래 감기죠. 다 홀치기, 바느질 홀치기염, 그 다음에 판체염, 파라핀염, 전부 방염이죠. 자, 얌바밍, 요건 교과서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동그라미가 요게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동그라미로 하는데, 요거 동그라미 크기가 조절이 안 돼요. 예, 크기가 조절이 안 돼요. 네모로 할 때는 크기를 좀 크게 하다 작게 했다 했는데. 자, 직물로 폭격을 한다라는 뜻인데, 갑자기 나타나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처럼 작가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털칠로 특정 사물을 감싸는 작업을 하게 돼요. 2005년 미국에 사는 마그다 사이그가 자신의 뜨개질 공방에 문고리를 털칠로 꾸민 후 거리로 나와 마을의 소화전이라든가 정지 표지판 등 털실을 입힌 데서 시작이 됐어요. 이후 가로수, 자동차, 건물, 도시 곳곳에 이것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걸 얌바밍이라고 한다.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자, 벨라스케스 시녀들을 새롭게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것도 재해석한 것이죠. 자, 오마주는 뭐냐면 경의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존경하는 작가의 양식이나 분위기를 본떠 다시 창작하는 것을 오마주라고 한다. 개념, 모방론, 형식론, 맥락론, 표현론 이런 거 나왔고요. 우선은 우리가 비평의 관점을 이제 본다면, 미술의 비평 관점은 모방론, 그다음에 형식론, 표현론, 맥락론, 전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모방론 입장에서의 어떤 미학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론적 입장에서의 예술의 감정, 개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맥락적인 부분들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이 맥락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도론과 좀 연결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로 그때 그 시대마다 인정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는 재료, 그래서 이제 구석기는 되고 그리스 건축 조각술, 중세,
중세는 이제 모자이크죠. 그 다음에 중세 고딕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는 이제는 뭐, 원근법이 등장을 했고, 또 르네상스에서 이제 프레스코 중심이고, 그 다음에 플랑드르 화가들이 이제는 이제 북유럽이죠. 유화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템페라가 이제 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가 개발됐고, 그 다음에 17세기는 이제 카메라, 이제 옵스큐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때가 이제는 이제 바로크 시기, 이제 바로크 작가들이 이제 옵스큐라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하면은 이제 투비물감으로 인해 가지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동양의 이제 종이 발명, 콜라주 회화 혁명, 이것은 이제 입체파고 뭐 딱히 볼 거 없네. 그 다음에 그 최근 미술 교육의 동향, 시각문화. 자, 시각문화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뭐 가져갈 게 뭐 있을까요? 시각문화는 우리 현대사의 일상적 삶에 경험하는 모든 시각적 인공물, 그리고 그런 인공물에 반영된 우리의 신념과 가치 태도, 그것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각문화를 탐구한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각문화 자체는 우리 일상의 모든 매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탐구하고 비평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한다라는 비판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그걸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술을 포함한 모든 시각적 인공물을 탐구하는 의미를 얘기하고죠. 이야기한다. 그래서 시각문화 미술교육 기본 목표는, 기본 목표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이제 책이나 그다음 교사로부터 의미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다. 그래서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죠. 임파워먼트. 그래서 이 역량 강화를 위한 비평적 이해력을 키우기인데, 따라서 VCA는 학생들의 삶을 기반을 합니다. 삶을 기반을 하고 직접적인 일상과 관련된 질문을 시작하는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비평이 주요 요소가 되는다. 그래서 20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지배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향 많이 주죠.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많은 매체를 모두 아우르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광고 등의 시각적 환경 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럼 수업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비판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판점은 이게 과연 수업의 내용에 적합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적인 내용이 과연 의미가 있냐는 거지. 수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냐는 거야. 이런 것이 좀 비판점이 돼요. VCA 목적은 시각적 문해력, 향상. 아까 여기 뭐 기본 목표는 뭐 학생들에서 역량 강화인데, 여기서는 또 목적은, 여기서는 목표는, 이런 게 헷갈려. 이런 게, 그죠? 기본적인 목표, 목적 이렇게 구분하는데, 과연 시험 문제에서 요거는 구분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목적이 안 나왔고 목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 자, 목적은 시각적 문해력의 향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는 이제 목적이라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한테 그런 어떠한 능력을 반영해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내용이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반영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전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역량 강화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야. 우리가 그 인파워먼트를 다른 의미로 본다면 권한 부여거든요. 이 권한 부여 자체를 학생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야. 그게 목표란 말이야. 학생들의 능력이 막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 VC의 목적은 뭐냐? 시각적 문해력이다.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요인들을 이해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용해야 되겠죠. 그게 시각적 문해력이잖아. 보시면은 이는 시각적 그 시각 문화의 생산 및 재생산 방식에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삶의 질의 향상은 우리가 이제 VC의 목적이 시각적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향상이라는데, 이 시각적 문해력을 향상하면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돼요. 그리고 실천 능력, 그런 향상 실천 능력,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시각 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VCA 교육 목적으로서의 시각 문해력은 사회 문화의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력과 그 다음에 실천 능력, 즉 문화 해독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되는 개념이고요. 민주사회 시민의 의식 배양하고, 요게 이제 재건주의적 특성이죠. 배양하고 유능한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민주사회 시민 의식을 배양하고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수법은 이제 다음과 같다. 예시가 나와 있죠. 교육과정은 개념에 기초한 학제적이고 그 사회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교육하되 이미지 인공물 공연, 제작, 비평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학습하고, 교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책임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교사 자신이 먼저 광범위한 시각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 매체와 교사 학습의 대안적 장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확대해라 등등등등등 나오는데, 교과서에 생각보다 되게 상세하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스템 교육이 나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도 냈지만 그 융합 인재 교육이 목적이에요. 자, 스템은 이 현재 교육과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스팀은 연결되지 못한 답변 지식의 과잉 문제. 그래서 새로운 과목이 빠르게 생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삶과 학습 그다음에 학문과 실제적인 문제를 연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삶과 이 학문적인 개념을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적 관점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스팀은 1990년 말부터 연구되고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현장의 미술교사들은 프로젝트 형태의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했어요. 미술교육 내의 통합수업. 여기서 이제 통합수업은 결국 스팀 교육의 기반이에요. 체험표현 감상의 통합 등이 이어왔다. 그럼 여기서 보면 체험표현 감상의 통합은 결국 스팀 교육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스템 교육 자체로 해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근원은 뭐냐? 얘네들의 통합 수업은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다중지능 이론. 이후 타학교과의 통합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다문화, 스마트 러닝, 자유학기자 같은 교육의 이슈들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적용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 이거 낸 건데 요게 교과서에 나왔네. 예시죠. 최근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꾸준히 연구되는 미술의 통합교육은 2010년에 들으면서 스팀에 중점을 두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요. 스팀은 과학, 기술, 공학에 중점을 두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스팀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뭐 이런 거에 통합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초기의 모임이 스템입니다. 스템. 알 거는 없는데 이제 스템 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트를 집어넣은 거야. 이후 국내외에 그 미술 교육 관련 연구자들이 아트를 스템의 중요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예술 단과대학에서는 아트템의 라는 형식의 스템 융합 시도를 중이고, 야크만이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쭉 보고 요거 내 시험문제 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핵심 역량인데, 즉 창의성,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배려, 그 다음에 융합, 이제 4가지 이 전략으로 교수를 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팀 교육에서의 이 4C의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핵심 역량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적용됐냐면 우리 그 미술 교과의 그 교과 역량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인교육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네요. 오늘 좀 많이 했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이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첨삭을 갑자기 좀 많이 와가지고 첨삭을 하느라고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 책을 이제 뭐 화요일 날 좀 찍어서 좀 일찍 더 올리거나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첨삭이 좀 많아서 매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문항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번엔 또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잘 정리하셔서 요거는 이제 자료 이제 카페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